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채권시장팀 노진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채권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요.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저도 지금 이 채권시장에 근무한 지가 이제 갓 9개월을 넘은 상황에서 저도 전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채권시장이 항상 늘 어렵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그 좀 다양한 개념들이 좀 있고 주식이나 뭐 기타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금리하고 가격이 반대로 간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좀 생소하고 좀 난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채권이 무엇이냐, 채권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발행되고 유통되는지 그런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 45분에서 한 50분 정도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생 상품, 특히 국채 선물 시장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읽으실 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채권은 대표적으로 정부가 발행을 합니다.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장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발행을 하는 하나의 유가증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데 경제를 뭐 활성화시키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 세금을 거둔 것보다 돈을 더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세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그 국고채라는 거죠. 국채.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한 100억을 빌리고 싶어요. 근데 그 100억을 공짜로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100억을 정부가 빌릴 테니 대신에 1년마다 꼬박꼬박 이자를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나의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 국고채, 말씀드린 국고채고, 그리고 이것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현대자동차라든지 회사가 발행을 한다. 그러면 회사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우리은행이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은행채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도 발행을 합니다. 뭐 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면 주택금융채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죠. 이 채권시장의 의의를 말씀을 드리는 다음에 이제 의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채권시장을 지금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채권을 투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뭐 주식처럼 뭐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접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채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자금 조달 및 투자 수단의 제공의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혹시 여기에 금융상품을 뭐 가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ELS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납부하시잖아요. 연금. 근데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어느 정도 수익을 돌려주고 있어요. 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퇴직을 하시고 60세 이상 65세 되시면 이제 받잖아요, 돈을. 근데 이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그 국민연금도 여러분들한테 돈을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원천이 바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특히 국고채.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나 보험 같은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의 운용 자산을 채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장기채 같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ELS 상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옵션이나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자산이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 금리의 형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이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금 금리도 있고, 뭐 대출 금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금리라는 것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준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정하고 있는 기준금리도 되겠지만 시장 금리 중에선 대표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오늘 뭐 3년짜리가 1.65%라 이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국고채보다 신용도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붙여서 뭐 1.85 이런 식으로 올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가 뭔가 결정이 돼야 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 적정 금리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통화정책 운용의 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학생분들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은 그 기준금리를 결정을 통해서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정한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다양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금리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영향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의 그 블랙박스 같은 그런 환경이 바로 채권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장, 특히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도 훨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는 금융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생산 및 제공이라는 것은 이 금리라는 것이 시장 금리라는 것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식과 같이 굉장히 그 다양한 대내외 변수에 의해서 그 금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저기 저 레이저 폰트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중간에 자본시장의 측면에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간접금융시장하고 직접금융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직접적으로 자기가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돈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뭐 정부라든지 회사들이 자기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 갔다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 시장이라는 거는 이것도 채권하고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그 굉장히 단기적인 1년 미만의 시장을 통칭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시장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 그 다음 주식 시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이 있고 그 다음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자본 시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자본 시장의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제가 채권 팀에 있기 때문에 채권의 규모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2014년 숫자를 보시면은 채권 그 발행 잔액이 1,452조 원이 달하면서 주식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조금 더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리스키한 그런 투자보다는 좀 안전한, 그리고 그런 연금, 보험 이런 상품들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을 아무래도 사는 그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통화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저 밑에 총수요, 실물 생산, 인플레이션 이거를 조정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그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그 통화정책, 우리가 기준금리를 바뀌었을 때 총수요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 신용 경로가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그 검증을 해본 결과 금리 경로와 기대 경로가 가장 그 현대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경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경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나 내렸을 때 시장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수신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이걸 물리적으로 숫자를 바꾸는 그런 경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 경로라는 거는 뭐 금리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환율 경로라는 거는 환율을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는 그런 경로입니다. 근데 기대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최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기대에서 그 금리의 향후 미래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장기 금리라는 것이 좀 뜬금없는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 그러니까 3년짜리 금리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 단기 금리 전망치의 합이다라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짜리 금리가 미래에는 쭉 가서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성이 된 합이 바로 장기금리라는 개념인데요. 그 개념에 의한다면은 만약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의 기대를 바꾸면 장기금리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데 국고채 3년 금리는 장기금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장기금리가 따라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기준금리를 더 내리고, 그리고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도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바꾸는 정책을 통해서 장기금리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 중앙은행의 그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을 다 이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다가 언젠가는 경기가 좀 다시 좋아지면은 올리겠지,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기금리에는 항상 금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 시장의 기대가 단기금리의 기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 경로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왜 채권 시장을 한국은행이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채권에 대해서 한번 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자율이란 개념인데요. 이자라는 것은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 3년 뒤에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10,000원을 3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 채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팔았을 때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만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을 3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판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10,000원보다 싸게 사겠습니까? 아니면 비싸게 사겠습니까? 예,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싸게 사야죠. 10,000원보다. 왜냐면은 10,000원을 제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3년 동안 저한테 제가 채권 주고 10,000원을 제가 받으면 3년 동안 여러분은 그 10,000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희생하는 기회비용에 맞는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양도할 때 싸게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채권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요. 만기 시까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경제나 경영을 하신 분들은 기본 개념이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장 이자율을 통해서 할인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모에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자는 1승을 해서 나눠주고 2년 후에선 2승을 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N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는 N승을 해서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3년 뒤에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10,00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0,000원을 그 시장 이자율로 나눠주기 때문에 뭐 10%만 해도 뭐 9천 얼마가 될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아까 현재 가치를 드린 이유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볼 땐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 시장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언뜻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를 더 주는데 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과 표면 금리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 예를 한번 보시죠. 그 3년 만기 액면 10,000원, 표면 금리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표면 금리라는 그 하나의 또 새로운 금리 개념이 나옵니다. 이 표면 금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더 주면 채권의 가치가 올라간다 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표면 금리라는 것이 20%짜리면은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근데 저것은 애초에 발행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채권이 시장에 내놔질 때 하나의 조건으로 그냥 픽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국고채를 만약 3년 만기 액면 10,000원짜리에 표면금리 10%를 발행한다고 딱 공고를 내는 순간 이 위에 있는 잠시만요. 예, 여기 1,000원 그러니까 표면금리 10%라는 건 이거 연이자입니다. 연이자. 그리고 3년 동안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금리 10%가 딱 정해지는 순간 1년 지나고 받을 수 있는 1,000원, 그다음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1,000원하고 원금 10,000원. 이게 딱 현금 흐름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는 픽스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걸 현재 가치로 나눠주는 이 R은 항상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이 이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라는 것이 이 R로 나눠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금 그 신문 같은 데서 들을 수 있는 그 시장 수익률, 뭐 국고채 금리가 오늘은 몇 %다. 이것은 전부 다 이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하고 이 R, 채권 수익률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쯤에 이 R이라는 것이 만기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통칭으로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이제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R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채권을 현재 가치화 시켜가지고 바로 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가격이 매일매일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채권 수익률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훑어보시죠. 일단 채권의 잔존만기, 그러니까 채권이 만기가 길게 발행되는 거 있잖아요.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뭐 30년짜리도 있습니다만 만기가 길수록 그때까지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를 모르잖아요. 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더 줘야 채권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행 주체 신용위험. 이거는 기본적으로 발행 주체라는 것은 뭐 정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국가는 망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디폴트 되기가 쉽지 않지만 국가도 물론 그리스처럼 디폴트 위험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신용 위험이 크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회사는 또 그 디폴트 확률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더 줘야 발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샀던 그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을 때 유동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 유동성이 낮게 되면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팔고 싶은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면은 좀 더 돈을 더 줘서 싸게 돈을 더 안 받는 개념. 그러니까 100원에 팔고 싶은데 못 팔면은 90원에 팔고 더 못 팔면 80원에 팔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가격하고 반대인 수익률이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의 내적인 요인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근데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저쪽 경기를 보시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가면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100원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 이건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모든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채권의 수급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경우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금리와 채권의 가치가 반대로 간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실제로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년짜리 뭐 매달 10%씩 주는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3년 동안 그걸 가지고만 계셔도 10%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기까지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시면은 이자가 얻는 그 하나의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고정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시장 상황을 보아하니 이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 말은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또 중도에 그 채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재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가지고 3년 만기가 됐을 때 다시 또 3년짜리를 똑같은 걸로 재투자한다는 개념인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그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자체는 또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자율이 상승할 때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관계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수익이 얼마인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 변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가는 말 그대로 A 기업의 주가가 오늘 10,000원인데 다음날 11,000원이 됐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1,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투자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중도 매각의 수익이라든지 만기 보유의 수익이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 오늘 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내가 어떤 수익을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아니면 로스가 얼마인지 이런 걸 바로 캐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복잡해 보이는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무 관리를 배우시니까 이 개념을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개념은 채권 투자의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산식을 보시면은 저 CF라는 건 이제 캐시플로우인데요. 기본적으로 매 기마다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 시키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화 시킨다는 건 1 플러스
R의 그 T승짜리를 나눠준다는 게 현재 가치화시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채권 가격으로 나눠준 것을 총 합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액면가 1억 원짜리의 표면금리 4%, 그 다음 시장금리 5%, 그 다음 3년 만기 1년 후급,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은 이렇게 3년으로 딱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매기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금리가 4%이기 때문에 액면가는 1억 원이잖아요. 이때 이자가 400만 원인 거죠. 1년 뒤에 받을 이자가 400만 원, 2년 뒤에 받을 이자는 400만 원. 그 다음에 만기 시에는 이제 만기 액면가 1억 원을 그대로 받고 또 마지막 이자 400만 원을 받게 되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이 상태가. 근데 이 현금 흐름을 다시 저 시장금리, 그 아까 누차 강조했던 R 5%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화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합해주면은 이 채권의 가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채권 가치 있잖아요. 이 채권 가치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나누면은 이 가중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걸 나눠가지고 0.037, 그 다음 요거는 요걸 나눠서 0.924. 그래서 가중치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 이 기간 A하고 D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듀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 0.039부터 2.771까지 합쳐서 2.8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채권은 3년 만기라고 해서 듀레이션이 3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3년 만기의 이 기간을 현재 가치의 가중치를 통해서 새로운 만기를 구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이거는 3년 만기 채권이지만 듀레이션은 2.88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채권의 만기보다 듀레이션이 숫자가 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저도 이거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거를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뭐 1%포인트 바뀌었을 때 내 채권의 가치가 얼마가 바뀌었는지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듀레이션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근데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은 사실상 그 채권의 현재 가치를 R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공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수식적으로. 근데 저기에 있는 그 D자, 큰 D자 있지 않습니까? 대문자. 저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아까 우리가 힘들게 구했던 듀레이션이에요. 근데 저 공식에 의하면은 R이라는 게 이제 시장 이자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R이 얼마가 바뀌었을 때 듀레이션만 알고 채권의 현재 가치를 아니까 하면은 저 DP, 그러니까 내 채권의 가격의 변동이 바로 계산돼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채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3년 만기 그 채권을 보셨지만 듀레이션이 2.88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기가 더 길어지면은 듀레이션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따라서 그 듀레이션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치는 또 달라집니다. 복잡한 얘기인데요. 한 번 더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4종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채권 시장 수익률 자체가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자,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채권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듀레이션 1년짜리는 지금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됐는데요. 90만 5천 원이 지금 듀레이션 1년짜리는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년짜리는 270 단위가 갑자기 읽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그 3년짜리는 채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5년짜리는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0년짜리는 오히려 그 듀레이션 3년짜리에 비해서 4배 정도 채권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듀레이션만 알면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바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듀레이션의 마지막 그 설명인데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길어지면은 듀레이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또 표면금리라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표면금리가 올라가면 듀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앞에 보시면은 표면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앞에 받는 그 이자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이 앞쪽에 가중치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듀레이션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채 듀레이션이 만기가 같다는 개념은 이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할인채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채권을 팔 때 할인만 하고 더 이상 그 추가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채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추가적으로 받는 그 매기마다 받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만기가 같게 되고, 이표채 듀레이션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3년짜리 국고채 듀레이션 자체가 2.88년이라고 했으니까 만기보다는 좀 짧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면 듀레이션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그 할인하는 R이 올라갈수록 그 듀레이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듀레이션 개념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만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발행 및 유통,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채권 시장이 어떻게 그 구조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채권이라는 것은 발행을 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걸 유통을 시키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로 얘기를 해볼게요. 국고채로 얘기를 해보면은 채권 발행자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바로 투자자한테 넘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발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 한번 10년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 거의 2.1조 한 번 발행을 하면은 거의 조 단위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투자자한테 바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행을 시키죠. 그럼 발행 중개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증권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가 중간에 커미션을 받고 그 채권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는 항상 그 발행 중개 기간을 통해서 채권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금을 중개기관한테 주면 중개기관은 다시 그거를 정부에게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발행자가 그 회사의 경우에는 발행 중개기관이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는데 국고채 같은 경우는 발행 중개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회사채나 뭐 이런 기타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 중개기관이 증권사가 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만기까지 절대 그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채권 중에 일부는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그냥 쿠폰 이자를 얻는 거를 투자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시장에서 바로 중도 매각을 해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채권을 시장에 팔 때 바로 유통시장이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고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이고, 그리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100억 이상 단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브로커가 낍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가 유통시장에서 이 채권의 유통을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이라는 것은 그 발행 기관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고 채권이 있고요. 국고채, 정부가 발행하는 그 채권이 있고, 이건 이제 다 그 발행할 때마다 이 채권을 어떤 식으로 발행하는지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법이 국고채권의 그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중간에 통화안정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통화안정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늘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 관리상 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해서 시장의 그런 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그 다음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그 다음 뭐 산업은행이랄지 한국전력공사들이 발행하면은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좌측 그래프죠.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발행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고채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채권이 국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특수채. 특수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특수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통한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증권, 그 다음 금융채, 이건 주로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가 있고요. 뭐 카드사라든지 이런 여신업체들이 발행하는 여신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잔액 비중을 보게 되면 국채가 3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증권은 한 12.2%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국채의 의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징수한 세금에 비해서 좀 더 지출을 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출을 할 경우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이런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고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채는 만기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지금 현재 466.3조 정도 됩니다. 6월 말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나머지 증권은 뭐 재정증권은 10조 원 정도, 국민주택채권은 56.8조, 외평채권은 7.0조로 거의 86% 그러니까 거의 90% 가깝게 국고채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채 전문 딜러라는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국고채 시장에서는 증권사 몇 명을 선택을 해서 이 국고채 전문 딜러라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물론 그들이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혜택도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조성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어떤 금리로 거래를 해야 될지를 알려면은 시장 가격을 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오늘 뭐 A 기업의 주가가 얼마다라는 것이 그 주가 그 화면에 쫙 뜨게 됩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과 다르게 굉장히 그 소수의 그 기관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오늘의 금리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PD라고 선정이 된 이 기관들은 그거를 처음에 내가 이 가격을 어떻게 제시를 하겠다라는 거를 먼저 선도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이런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이 전문 딜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 메커니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행 대행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만 그렇습니다. 회사채나 은행채나 이런 거는 다 증권사 쪽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해서 국고채 전문 딜러들에게 그 채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국고채 전문 딜러들에게 그 발행한 금액을 받으면 저희가 정부 계좌에다가 그 해당 금액을 입금을 해주면서 그 발행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채권은 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로 보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해주는 업무도 한국은행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발행 제도라는 거는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국고채 발행 및 발행 잔액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보시면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다음 물가차라는 것이 좀 있는데 이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이 뭐 비중으로 보면은 균등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20년, 30년들이 합치면은 이제 3, 5년, 10년 물과 좀 균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 잔액이 466조 정도 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유통시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발행시장이고요. 이번엔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맨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매수자와 매도자를 브로커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메신저로 합니다. 시장에서. 말 그대로 무슨 뭐 야후 메신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합니다. 서로. 해가지고 브로커가 뭐 A라는 애가 뭐 얼마에 사고 싶은데 B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연결을 해주면은 커미션을 좀 받고 서로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동산 중개 거래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통시장은 장외와 장내가 있는데요. 장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한국 거래소의 규격화된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지만 장외가 채권 시장은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권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그 개인적인 그리고 참가자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내보다는 장외를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에서 주로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 단위도 상당히 큽니다. 장외는 최소 매매 단위가 통상 1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덩치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요. 장내는 거기에 비해서 좀 거래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 그래프 보시면은 물론 장내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장외 거래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채권에서 가장 채권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뭐 이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나 연기금의 수요가 상당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향후에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채권 수익률이 공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네이버 뉴스나 이런 데
주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저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매일매일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금리 파생 상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가치가 기초 자산,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권, 국채 선물이라면은 국채입니다, 국채. 주식 선물이면은 주식이 기초 자산이 되는 거고요.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의 그 금융 계약인데요. 기초 자산으로는 뭐 금리, 채권이죠. 주가, 환율, 신용, 상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파생 상품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선물이죠. 선물, 수합, 옵션 이런 건데요. 일단 이 상품은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가 13배다 그러면은 내가 자금을 100원만 가지고 있어도 1,300원, 13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뒤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서 상대방이 부도가 날 확률, 카운터 파티 리스크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해지 거래도 할 수 있고 투기적 거래, 방향성을 오를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매수를 해서 오른쪽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주식이 가장 많습니다. 주식이. 그 다음에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 통화, 기타 이렇게 있는데 주식은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금리, 특히 국채 선물이라는 것은 일반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참여를 하는 시장입니다. 다음 쪽을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파생 상품에 선물, 수합, 뭐 옵션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 그다음에 수합은 주로 외환 시장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15년을 봐도 선물 형태의 파생 상품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국채 선물, 그러니까 채권을 오늘 공부하러 왔으니까요. 국채 선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3년 국고채, 그 다음 5년 국고채, 10년 국고채 이 세 가지 기초 자산을 가지고 그 선물 형태 거래로 그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3년이 가장 가장 거래가 많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5년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은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산 자체가 하나의 가상 채권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같은 경우는 3년물을 예를 들면요. 액면 1억 원에 그 3년 만기에 표면금리 5%라는 그 가상 채권을 가지고 이 가격 변동을 가지고 그 투자하는 시장인데요. 기본적으로 거래 시간은 딱 9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정해져 있고요. 결제월은 이렇게 채권 만기 결제월은 1년에 4번 3, 6, 9,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모두 다 장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장내도 있고 장외도 있어서 이게 중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지만 선물 거래는 모두 다 조직화된 그런 하나의 거래소를 통해서 장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상 채권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 가상 채권의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물 거래는 거기에 비해서 뭐 장외 거래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거래 조건을 정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국채 선물 시장은 원래는 파생 상품 자체가 그 거래 상대방 위험이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거래소가 거래 그 이행을 보증하고 있어서 거래 상대방 위험은 없는 그런 그 시장입니다. 근데 현물 거래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디폴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 거래는 그 결제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는 그 거의 매일매일 정산해서 일일 정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손해 보고 이익 보고 그걸 정산이 되면서 뭐 지나치게 손해를 볼 경우에는 뭐 마진콜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증거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현물 거래는 보통 체결하고 나서 하루 뒤에 결제가 됩니다. 자, 선물 거래 유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해지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지 거래는 채권 참가자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국내 기관이 주로 합니다. 근데 내가 채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변할 때마다 채권의 가치가 아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근데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때, 그러니까 채권의 가치가 떨어질 때 선물 구조상 그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 채권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선물 포지션에서는 이익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이익과 손해가 상쇄가 되면서 해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현물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주로 국내 투자자들,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해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다음 말씀드릴 투기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건 말 그대로 투기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를 것 같으면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는 하나의 약간 도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국채 선물은 높습니다. 그래요. 위탁 증거금이 거래 금액의 0.75%. 그래서 레버리지가 13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포지션을 엄청나게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높다 보니까 이게 만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133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방향이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률을 보시면은 3년물이 위탁 증거금이나 유지 증거금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선물 시장에서 누가 거래를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쭉 보시겠지만 그 끝에 2015년 걸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그 국채 3년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 비중이 30.7%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왜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이 외국인이 그 투기적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관들,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런 쪽들은 주로 이제 해지 거래 위주, 그다음 주로 그 포지션을 받아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투기적 거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인 투기적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연두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포지션입니다. 순매수를 계속해서 누적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죠. 그러니까 순매수를 한다는 것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은 그 2014년 중반부터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순매수 포지션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늘리면서 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누적 순매수라는 거는 선물을 누적 순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현물 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느냐 이런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물과 선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뭐 웹도독 현상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차피 만기일 때 그 두 가격은 같아지게 되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그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현물 참여자들에게 그 가격 그 정하는데 참고 자료로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가격이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게 국고채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쌓일 때도 문제지만 이렇게 갑자기 푹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항상 포지션을 잡을 때 비교적 그래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쌓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이 포지션을 풀 때는 급격하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확대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국채 선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국채 선물을 말씀드린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미국이 지금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의 기사인데요. 이따 한번 천천히 한번 보면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그 미국 고용 지표가 깜짝 개선으로 올 연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빨간 표현에 국내 채권 가격 역시 급락했다.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은 금리가 올랐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이 기사를 볼 때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천천히 보면은 왜 고용 지표가 자꾸 상황에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미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가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인데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 압력이 낮아지고 높아지면서 변동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앙은행이 중요시 보는 부분은 그 수요 측이죠. 그러니까 수요 측. 수요 측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가장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수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이기 때문에. 근데 고용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돈을 더 쓰게 되고 또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고리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근데 10월 달에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그 깜짝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현재 실업률이 5%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라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그런 그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이 9월에 한번 금리를 올리려다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미국의 그 고용 상황이 세부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잡, 그다음에 뭐 소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바텐더하고 뭐 이런 주유소 관리, 뭐 이런 업종에 그 취직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장들 자체가 그 임금을 많이 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자체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그 금융위기 전 상황, 금융위기는 전 상황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연간 한 3, 4% 정도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아주 호황기였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임금 상승률이 연간 한 2%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시직이 늘어나고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임금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임금 상승률도 2.5%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취업자 수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깜짝해서,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지금 60% 이상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일단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외국인 투자자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기본적으로 그 캐리 트레이드성 자금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간 그 이자율 차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관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그 금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화를 사고 싶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런 시장 그리고 기타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을 빼서 달러화 자산을 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지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화 강세와 함께 국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다, 금리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기준금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그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금리라는 건 뭐 국고채 3년, 10년 뭐 이런 금리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금리 차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벌어지면은 그 차익 거래 같은 거래들이 그 양국의 그 금리 차이를 메꾸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율 평형설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게 되고요. 그런 현상을 지금 이 기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채, 우리나라 국고채입니다. 국고채 10년 금리하고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그 추이가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특히 10월 이후에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가 쭉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좀 넓게 한번 보니까 미국 금리가 오를 때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좀 더 그 커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커졌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펀더멘탈의 동조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미국이 지금 고용 상황이 우리보다는 훨씬 좋긴 합니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은 아직까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유가가 2014년 후반기에 하반기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의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5%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 연준도 금리를 올리겠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만만하게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모든 국가들이 현재로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현상인데요.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저물가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뉴 노멀이라고 하지만 지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물가 저성장 기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모두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주화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국채 선물 거래량 비중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본 자유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국채 선물, 외국인의 국채 선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은 거의 24시간 체제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낮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밤 대기조 나이트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아 시장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한 국가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상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은 바로 포지션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11월 5일 날 56%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더 올라갔습니다. 60% 수준까지. 자, 이러다 보니까 한미 간의 금리 연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심각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근데 일단 우리 채권팀의 시각도 그렇습니다만 시장 사람들도 우려할 만큼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영향이 큰 우리의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미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2번에서 3번 정도 올리는데 그친다면은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2번에서 3번 정도 올리는 그 영향은 이미 미국의 장기 시장 금리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기 시장 금리는 단기 금리의 기대의 합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 크게 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가 이미 선반영되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인상을 바로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글로벌 동주화가 되더라도 한국은 한국의 사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는 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상승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 특히 단기금리 상승이 또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외국인의 채권 자금 유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기 때는 이 검은 선을 보시면 이게 채권 자금이 유출된 모양입니다. 굉장히 크게 파였습니다. 이게 파였고 또 최근에 7월, 6월 이후에 또 한 번 또 파인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전부 다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우려 때문에 발생했던 겁니다. 2013년 때는 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가지고 버냉키 의장이 통화 정책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그 기자회견 내용 때문에 하나로 촉발된 그 사건인데요. 그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나타났던 것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빠져나갔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 시장 금리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빠져나갈 때 그 중도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 막 매각을 해가지고 판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그냥 재투자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 여건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도 그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의 그 비중을 줄였을 뿐이지 그거를 다시 포트폴리오 상의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포지션을 줄였을 뿐이지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초 경제 여건을 좋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이 저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옛날 IMF 당시와는 다르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측면, 그 다음 그 단기 외채 비율이 낮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다른 신흥국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빚이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이번에 보시면은 그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메리트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뭔가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서 돈은 빼야 되는데 일정 부분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 상의 그런 그 자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들도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그걸 돈을 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나 러시아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의 그런 국가들에 들어가기에는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초경제 여건이 최근에 더 부각이 되면서 채권 자금의 유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몇 개월 정도, 한 4, 5개월 정도 발생을 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이거는 다행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거는 회사채 시장입니다. 지금 이 회사채 이쪽 그래프가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은 회사채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채라는 것이 그 안전자산이라는 가정하에 안전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회사채 금리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회사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이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9월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걸 촉발시켰던 요인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부가 가치 산업, 그 플랜트, 그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장비 그쪽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그 뭐랄까요,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유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시추, 그 채굴, 원유를 채굴하는 그 거기에 대한 그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랜트 사업했던 것들이 수주받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취소되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까지 지금 봉착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것이 대우조선해양이 또 발생을 하니까 기타 다른 조선업체, 뭐 중공업, 뭐 삼성중공업이랄지 이런 쪽으로 또 파급이 되고 그게 또 회사채 또 최근에 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측면이 또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채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으로까지도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A 등급, A 마이너 등급 녹색이 바로 보통 비우량물,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라고의 신용 스프레드고요. 그다음 AA 등급은 신용 등급이 좋은 우량 기업의 스프레드의 그 평균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비우량물 A 등급, A 마이너 등급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이 리스크가 파급이 되면서 AA 마이너 등급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통 그 우량물은 남색 그래프인데요. 남색 그래프는 이제 그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발행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비우량물은 발행이 된다기보다는 계속 상한만 되고 있고 이게 그런 현상인데 최근에 2015년 9월, 8월 이렇게 보시면은 우량물도 발행이 잘 안 돼가지고 막대기가 오히려 순상환 쪽으로 지금 꺾여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회사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행할 때 얼마 살 거니 뭐 이런 수요 예측을 하는데 그 수요 예측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추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한국의 향후 펀더멘탈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 수익이 더 악화되는 경우 그거를 워닝을 해주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채권시장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려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강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강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